정신병리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전히 인터넷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도 3월달에 준비되어 있었던 스페인 학회 출장이 무산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계획했던 많은 것들을 지금 포기하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지만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자, 정신병리학 좀 더 빠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세스먼트, 측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보통은 심리학에서 어세스먼트를 번역할 때 측정이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검사나 평가라는 말에 더 적합한 얘기가 어세스먼트라고 하겠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형태의 이제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어세스먼트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정량화된 정보를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환자를 위해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모든 과정을 어세스먼트 측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진단 과정이나 검사 혹은 평가라는 용어를 써도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좋은 치료를 고른다라는 것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이 평가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면담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면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살펴보시고 면담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과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지를 이제 한 장으로 잘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거는 이 환자 자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구 사회학적 정보를 얻어야 될 겁니다. 일단 이름이 무엇인지라던가,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인 건 인종적인 거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요. 이제 종교도 아셔야겠고요. 요즘은 종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거기다가 직업부터 시작해서 학력이나 결혼 상태나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내용들이 가장 쉽게 또 환자분들이 왔을 때 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좀 더 왔을 때 좀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질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반드시 미리 확인돼야 되는 거죠. 한참 얘기 듣다 나중에 근데 성함이 무엇이죠? 라고 얘기했을 때 환자가 좀 상당히 어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잘 얘기를 드려야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러다 보면 잡담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너무 커져요. 자연스럽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면 바로 현재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즉, 자, 근데 저희 병원엔 혹은 저희 상담실은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건가요? 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대부분들은 이제 증상을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내적 경험 중심으로 보고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울하다, 불안하다라던가, 희망이 없다, 기운이 없다, 뭔가 요즘 쫓기는 것 같다, 의심스럽다, 이런 내용들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신체 증상들, 생물학적인 변화들, 이런 부분들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너 갑자기 너무 체중이 빠지고 있다라던가 이런 식의 얘기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 범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결국 우리가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될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과거에 어떤 질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과거의 문제들이 과연 이제 이 사람들의 학업이라던가 이 사람들의 직무에 또 혹은 인간관계 혹은 성관계 여러 가지에서 어떤 실질적인 영향들을 미쳤었는지 같은 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실제 임상적인 수준의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진단이라는 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 진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뭐 주로 복용하던 약물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약보다 술을 많이 드시겠죠. 술이나 담배 같은 거 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꼭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전체 스트레스, 어떤 거에서 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하시는지, 또 효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바로 아동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력 같은 것들을 물어봐야 됩니다. 본인의 과거력뿐만 아니라 또 가족력에 대한 것들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렸을 때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청소년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본인이 기억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가족들하고의 관계는 어땠었는지, 그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변화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들, 또 가족 중에서 혹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혹시 정신과 과거력을 가지셨거나 어떤 상담이 있었거나 혹은 어떤 이런 성격이나 심리적인 문제로 주변에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는지 이런 정보도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충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을 통해서 뭐 시간은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소요해서 이 정보들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충분하게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가 시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환자를 임상심리학자가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은 심리검사라는 딱 그 시간을 이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통상적으로 60분에서 90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면담 시간은 30분을 잡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평가를 다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환자 관점에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환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담당이나 간호팀과도 면담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실하고 면담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미 너무나 충분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을 수 있어요. 딱히 이야기를 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놈저놈 와서 계속 비슷한 걸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대한 앞에 담당 주치의나 간호팀에서 했던 면담 결과를 좀 잘 먼저 읽어보시고 굳이 특별히 더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다 일단은 생략한 채로 최대한 그 시간에 우리가 이 사람의 심리적 문제를 알아내는 데 꼭 필요한 거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면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교육용 비디오를 하나 보시면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Alison Wells. Do you want to come and have a seat? Hi, I'm Dr. Taylor, one of the GPs at this surgery. What would you like me to call you? Alison will be fine. Okay, okay. So what's brought you here today, Alison? My sister's noticed I'm just a bit fed up, really. Right, okay. My sister said I should come. Right, okay. Has this been going on for some time? Yeah, a few months, really. Okay. Do you want to tell me a bit more about what's been going on? I just things seem to be piling up. Right. I just don't seem to be coping with things. Right. Okay. The kids and things. Right, okay. Would it be okay, Alison, for me to ask you a few more detailed questions about how you've been feeling? Mm. Okay.
If we start with asking you a bit about your mood, how have you been feeling in yourself? I say a bit fed up. Mm-hmm. Wake up in the morning, everything just seems very black. Right. It's just like swimming in treacle, really, and I Right. just don't. I think by tea time the kids get home. So I've been having a fairly decent conversation with them, but Right. And can I just check, Alison, when you say things feel very black, do you mean you feel very miserable? fed up, miserable. Right. Okay. And what about sort of feeling tearful? Has that been happening? I dropped some sugar the other day and I just burst into tears. Right. Okay. So is it the slightest thing that would make you feel tearful? Things that perhaps wouldn't ordinarily bother you? Yeah, Right. my sister's noticed as well. Right. Okay. So you've been feeling very low, and with episodes of tearfulness. Yeah. What about other things? What about your energy levels? Are you managing to keep up with things? I used to do a lot with the kids. We used to go swimming, play, but now I just spend the day on the sofa, really, unless I have to go to work. Right. And just remind me, what is it you do for your job? I work in the supermarket. Right. So how have you been managing at work? I'm not been going in as much because I just feel so exhausted. But I mean, we're just not. The supermarket's been taken over and they've cut the wages, Right. and I'm having problems with the bills. Right. And it's like the catalogues, they're just writing me letters. Mm-hmm. You know, the kids, they want all these new games and Yeah, stuff. sure. And it's just, you know. Sounds like things are really difficult all Yeah. round. Okay. With all this going on, how are you sleeping, Alison? It takes me ages to go to sleep. Mm-hmm. I used to read a book Right. and just drop off. Right. But now I just spend my time looking at the clock. Right. It just goes round and round. So from actually getting off to bed and getting off to sleep, how long is that taking? A couple of hours probably. Right. Okay. Once you're actually asleep, are you waking up much during the night? I wake up about, last night I think it was about 4 o'clock I Right. woke up. And can you get back to sleep from that time? No. And then when you're actually getting out of bed in the morning, are you still feeling tired at that point? Just exhausted. I feel like my brain's not been switched off. Right. And I'm just exhausted the next day. Okay. What about eating? What's your appetite been like while you've been feeling like this? I used to have quite a weight problem, but the last couple of months, I mean, it's just a bit looser. Right. I just... Do you the know how kids- much you've lost? No. The kids come in from school and they make their own stuff and I just don't bother really. Okay, so your appetite's gone down as well. What about things like concentrating in your memory, both when you, I don't know, watching TV at home or out when you're out doing your job? How Well, have those things been? I mean, pretty useless with the kids. I've got the swimming money last week and Right. PE kit and parents even. Right, okay. I just start one job and it's like, I'm not explaining myself very well. It's like the television. I used to like watching the soaps, Mm-hmm. EastEnders or something, and now 10 minutes later I just, Okay. thinking of something else. Okay. And what about things, Alison, that you used to enjoy? Are there things in life that you still enjoy at the moment? Nothing really. As I say, a bit useless with the kids. I used to enjoy going out. Right. I used to go out with my friends Mm-hmm. for pictures and things. Right. But of course now I just can't be bothered. So is it you can't bother or you don't feel like it as well? What's the point really? Right. Okay. You know, And I was going to ask, how old are your children now? I had them a bit later in life. Mm-hmm. It took us a long time for me to have them. Right. I've got a girl and a boy. One's 11, one's 9.
And looking after children takes a lot of time and energy. How are you managing to keep up with that, feeling as low as you do? Well, a bit self-sufficient, really, the kids do. They're coming from school, get their own tea. Right. I should be doing more for them, really, but no, I'm just a bit useless at that at the moment. Okay. And what about looking after yourself? Well, you can see I'm just a mess. Dave used to say, that's my boyfriend. Right. I used to, you know, not have much money, but I just take a bit of pride in what I was doing, you know. Right, okay. And my hair and stuff, but I can't be bothered with that now. There's no point, really. Okay. And you mentioned Dave, that's your current partner. How long have you and Dave been together? About a year I met him at work. Right. And how are things, because often when people feel really down, it has a real impact on everything, including their relationships. How are things between you and Dave at the moment? But he's not ringing as much. Right. And he used to text. But he's going, you know, he's getting fed up with me not wanting to go out and, Okay. and things. It's a slightly embarrassing thing to ask about, but I guess it's important. Often when people are really feeling very low, it affects everything in their relationship, including things like the sex life. Have you noticed any changes there for you? He's always trying to pressure me a little bit and stuff, but I'm really not into that at the moment. Okay, you just don't feel like that at the No. moment. Okay. So can I just recap, Alison, and check I've got this right? For the last few months you've been feeling really down, no energy, problems with your sleeping and eating, problems with concentrating, not really enjoying things, and actually struggling a bit with the kids, and perhaps some difficulties in your relationship with Dave. Have I got that right? Okay. Can I ask, Alison, in the past, have there ever been episodes when you felt like this? When my husband left, I was always crying then for no particular reason. Right. I haven't told anybody this before, but I took some tablets then. Right. So how long ago are we talking about? Is this a few years ago? About 4 years ago. About 4 years ago. Okay, so you took some tablets. Yeah. Can you tell me, is it all right to tell me a little bit more about that? You know what it's like? The kids are in bed. And you're on your own, and I had a few glasses of wine. Right. And I just took these tablets. Right, okay. Can you remember what you actually took at the time? What sort of tablets they were? They were just in the bathroom cabinet. And it was paracetamol. Right, okay. So you took some paracetamol. Can you remember sort of roughly how many you took? Well, it was 2 strips, about 12. Right, okay. And you'd had a couple of glasses of wine. Did you take anything else, any other tablets with it? No. Okay. And was this something, Alison, that you'd thought about for a while? Or was it something that was quite a sort of spur-of-the-moment decision that evening? As I said, I mean, crying a lot, but I think just wine. Right, okay. But, you know, Okay. it's a bit of a burden to everybody, really. Right. And was there any other things that you did around the time? Sometimes when people take tablets, they leave a note or do other kind of final acts, get their affairs in order. Did you do any of those things? No, just sort of, I took the tablets and go to sleep. Right, okay. So did you have any thoughts about what taking the tablets would do? Did you? But I just thought I'd go to sleep and not wake up, but I woke up a couple of hours later and I was sick everywhere. Right, okay. God, I was sick. Okay. So you actually, just want to check I get this right, because it's important, you actually thought they would kill you at the time? I just didn't want to wake up. Right, I just, okay. as I say, I'm just a useless mum now, and I was then. And Right, okay. So you took the tablets, you were very sick in the night. Did you seek any medical help at the time? no. Okay. And then you were okay the following day? Well, yeah, I just felt a bit of a twit, really. Right. Did you feel pleased that you were still alive? Yeah, I think, you know, I realised it was just being silly. Right, okay. So that was a few years ago. So if we just come back to how you're feeling at the moment. You've talked about feeling very low.
have there been times currently when you've thought about either taking an overdose or doing something else to harm yourself in any way? You know, at night when you're watching the clock and you know you're on your own, the Yeah. kids are in bed. It just everything's so hard, and Right. yeah, I suppose you know it just feels easy, you know. Right. And has that just been something you've thought about? Or have you actually made any plans, got any tablets in, or done No. anything else? No, Okay. I'm not Okay. nothing like that. Okay. And I guess it's a difficult question to ask, but one we would ask everybody in your situation. Have things ever been so bad, you felt so low, that you've not only thought about harming yourself or perhaps killing yourself, but you've also wondered whether the best thing might be to take the children with you? Oh, I've never done my kids. I love my Okay. kids. Okay. No, I wouldn't hurt them. Okay. No. And what about sort of other side of that? Things, positive things, sort of things to live for? Things that you feel good about? Not much at the moment, I suppose. Kids sometimes, you know, they do things that make you think, you know, what's good about life and Right. things, but And are there other things that help at the moment? I'm thinking about people who can be supportive. my sister, as I say, she said to get down here, and she's always there. She Yeah. comes down and rings. Got a couple of friends that they're quite good. Right. But on Dave, when he's in the mood, of course. Sure. But I don't think he's going to be around for much longer. Right. And do you think, or do you feel able to keep yourself safe at the moment from hurting yourself? I think so, yeah. And I know I can come here now. You've been Right. very good today. And Okay. Do you think if that was to change so that you didn't feel you were able to keep yourself safe, you'd be able to let anybody know? well, I know what happened last time, and that was nothing. And I know I was silly then. So I know to come here. Right, okay. Okay, Alison, well, thanks for going through all that. I can appreciate it must be very painful. It does sound to me like you are suffering from symptoms that strongly suggest that you're actually depressed at the moment. Now, I'm not sure how much you know about depression. Not much, really, not Okay. much. But I just don't feel right at the Okay. moment. Well, I guess just briefly, depression can cause a number of problems for people, and traditionally we think about people feeling very low and very miserable and often, you know, thinking about hurting themselves, but it can also affect all other areas of life in terms of problems with eating and sleeping and the other problems you've noticed, things like concentration and perhaps not really managing as well as normal. I guess the positive side is that you've done something about it and you've come to talk to me about it today. And I think there are almost certainly a range of things we can put in place to help you and treatments that are available. So I guess what I'm thinking was it might be worth us just spending a few minutes just thinking about some of those options for you so that we can start to improve things for you. Would that be all right with you? I need to do this, yes. And I think that's sensible, yeah. Okay. 자, 잘 보셨죠? 뭐 영어라서 잘 안 들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리스닝 공부를 조금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대충 보면서 이미 느낌을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 정말 무표정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상당히 물론 눈물을 흘린 거라서 이것이 정말로 환자에게 도움이 된 거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울증 환자에게 어느 정도 감정 경험을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극을 준 것도 상당히 중요한 치료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면담은 상당히 잘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너무 길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잘 도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면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면담뿐 아니라 이 면담 자체도 분명히 치료의 출발점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요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 정신상태검사, 멘탈 스테이트 exam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통 MSE로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여러분들은 MMSE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멘탈 스테이트 이그제미네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면담의 일환으로서 진행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아주 구조화된 질문지 같은 걸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MMSE가 질문지 형태로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형태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신상태 검사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검사 도구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라는 어떤 항목들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는데, MSE의 가장 큰 의미라면은 거의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라는 거예요. 심리 검사 도구를 쓰는 거 빼고는. 환자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떤 내용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지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이고요. 진단을 내릴 때도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은 그냥 환자는 이 문제를 자기 혼자 경험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타인과 비교할 정도로 어떤 객관적인 정보가 얻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MSE, 정신상태검사의 특징은 의료진이 직접 관찰을 통해서 그 환자가 보이고 있는 바로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환자가 보고한 내용들은 주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과거의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 있죠. 그리고 과거는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약간의 왜곡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MSE는 바로 here and now,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잘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특히 환자의 행동적인 모습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싶을 때는 이 MSE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환자가 내면적으로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심리 검사 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MSE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알아보는 것인지 한번 직접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정신상태 검사는 어떤 항목들을 확인하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외모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행동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특히 아지테이션이나 리타데이션 같은, 흔히 이제 우리가 초조나 혹은 지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행동들 같은 것들, 또 에너지 수준 같은 것들이 이제 쉽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인터뷰어와의 태도 같은 것들도 이제 이곳에 기록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말에 대한 정보, 언어 사용에 대한 정보들도 필요하죠. 뭔가 되게 압박을 받는 듯한 프레셔드 스피치 같은 게 나타나는지, 말의 톤은 어떤지, 감정의 적절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지, 되게 기이한 말들을 쓰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 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분과 정서와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여기서 보통 무드, 기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되게 길게 나타나는 그런 기분 상태를 나타내요. 흔히 되게 기분이 떠 있다라던가, 그러니까 기분이 고조돼 있다, 기분이 되게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자, 반면에 정서는 사실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서는 보통은 그야말로 어떤 반응으로서 많이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정서는 어떤 우울하다 이런 거를 본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대화나 그때그때 어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리액션, 반응으로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만약에 되게 즐거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즐거운 표정을 할 수 있는지라던가, 되게 슬픈 얘기를 할 때 적절하게 그러면 되게 슬픈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관찰이 되는 어떤 감정 반응들을 보통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정서가 이제 얼마나 적절한가를 많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사고 내용에서 망상이 있는지 같은, 꼭 망상 수준은 아니더라도
공포증 같은 사고 같은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자살이나 타해에 대한 어떤 그런 사고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의 흐름, 특히 어떤 연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사고의 흐름, 과정이 적절한지들을 알아봐야 되고요. 여기서 뭐 사고의 연상의 흐름이 너무 루즈한지라던가 아니면 뭐 단어의 사용들이 너무 기이하다던가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되게 일반인께 구사하지 않는 매우 기이한 형태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확인 및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지 영역도 보통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인지 영역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지 영역만큼 좁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감각과 지각과 인지 심리학이 다루는 모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의식 수준부터 시작해서 진압력은 제대로 있는지, 이 사람의 뭐 기억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또 뭐 주의력, 뭐 지적 능력들, 추상적 사고, 또 뭐 언어 구사 능력, 그 다음에 시공간 능력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별도로 어떤 검사 도구를 가지고 쓰는 건 아니지만 면담 중에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것들 역시 이제 중요한 정보로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들이죠. 자, 판단력 부분이 있습니다. 자, 판단력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정확한 판단력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그냥 대화 중에 이 사람이 적당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유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식에 대한 부분도 마지막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뭐 그리고 뭐 그것들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왜 생겼다고 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냥 있다 없다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하게 된 아주 핵심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기록을 해 놓으셔야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 타당도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Before testing mental status, explain the examination to the patient. In the examination, include assessments of orientation, short-term memory, naming objects, following commands, mathematical calculations, word finding, concentration, spatial orientation and construction, judgment, long-term memory, and abstract reasoning.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of written and spoken language, as well as speech, can also be assessed during the mental status examination. Hello. Good How are you morning. feeling? Well, doctor, I'm having a little problem with my memory. Ok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just to see how you're thinking. Some of them will be easy, some will be hard. Don't get upset, okay? For Okay. example, how old are you? I'm 54. Okay. Now, do you know where you're at today? Certainly, I'm in Philadelphia and I'm at Einstein Medical Center. Very good. Now, let's say you had to call a taxi to get you home from here. Can you give general directions on how you would get home from here? Yes, I would tell the taxi driver to take Broad Street and then take Broad Street south to Christian Street and left on Christian Street. Oh, very good. And today is, Monday, and the month is? June. Very good. Okay, I'm going to tell you 3 objects, and I want you to remember them for 5 minutes. I'll ask you again later, so you repeat them after I say them. Okay. A red rose, A red rose, a black puppy dog, a black puppy dog, 1200 North Broad Street. 1200 North Broad Street. Why don't you try saying them one last time? Okay. A red rose, a black puppy dog, and 1200 North Broad Street. Very good. Now, what would you call this? A watch. Okay. If the tiger was killed by the lion, which animal would be dead? The tiger. Very good.
Can you say no, ands, ifs, or buts? No, ands, ifs, or buts. Okay. Can you read this? Lift up your right hand. Very good. Thank you. Can you write, it is a fine spring day? It is a fine spring day. Good. Very good. Okay. How many nickels are there in a dollar? There are 20 nickels. Okay. Can you show me your right little finger? Okay, fine. This one's a little hard, so take your time. A lot of people can do this in 1 minute, but you relax and try and name 10 cities, 10 countries, 10 colors, and 10 vegetables. It's called Isaac's set test. Let's see. Ready? Okay. Go. 10 cities. Right. Okay. Just go one to the other. New York City, Boston, Philadelphia, Sacramento, San Francisco, Austin, Tampa, Miami, Orlando, and Chapel Hill. Okay, keep Oh, going. 10 now. countries. Okay. The United States, South America, Latin America, England, Ireland, France, Switzerland, Germany, Turkey, Greece. Okay, keep going. Oh, what was the, And 10 cities, colors. 10 countries, 10 colors. Right. Red, green, blue, orange, black, white, yellow, turquoise, pink, and coral. Oh, very good. Can you do 10 fruits? 10 fruits, okay. Strawberries, blueberries, peaches, apples, oranges, kiwi, bananas, grapes. You did great. Can you spell world backwards? World backwards, D-L-R-O-W? Very good. W-O-R-L-D, okay. Take a look at this. It's a Okay, cube. Pretend it's some famous artist, like a Picasso, and you're doing a forgery. Down here, can you make a copy of that? sure. Thank you. Uh-oh. Oh, you're doing great. A bit Okay. short on a the little outside. bit short. Okay. Very good. And what were those three things I asked you to remember? You asked me to remember a red rose, a black puppy dog, and 1200 North Broad Street. Very good. Thank you. 자, MSE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임상심리학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리검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리검사란 여러 가지 심리적 영역에 대해서 객관적인 측정을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심리적 행위, 심리적 사상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심리라고 부르는 거의 대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실체가 없습니다. 뭐 우울이든 지능이든 다 마찬가지죠.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의 가상의 공간에만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우울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방법은 없어요. 물론 누가 울고 있다면 아마 저 사람이 우울하기 때문에 울겠구나라고 추정은 가능한 거죠. 즉 우울은 하나의 가상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상적인 개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그 정도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인 거죠. 이러한 것들을 유추해내는 방법론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학문의 분야에서 발전시켜 온 게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지금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심리검사를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정신병리에서 특히 심리학자들이 중요하게 하는 역할들은 바로 정신과 환자들의
대부분의 문제, 즉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데 있어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망상, 사고의 장애, 감정의 문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면에서 경험하는 지극히 가상적인 거기 때문에 의사들이 통상적으로 익숙하게 하고 있는 형태의 검사들, 엑스레이라던가 혹은 어떤 피를 뽑는다던가 하는 이런 형태의 임상병리학적 검사나 어떤 방사선학적인 진단검사학적인 검사들로서 정보를 얻어낼 수 없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심리검사가 개발되었고 이 전문가로서 우리가 정신의학에서 같이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검사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성취검사입니다. 성취검사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시험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실제 그것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학교에서 실시되는 수업의 성취 수준을 보는 검사들은 검사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정교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성취검사 일종이긴 하지만 어쨌든 심리검사의 일부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의 제작비가 없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자, 또 다른 측면, 또 다른 능력검사로서는 바로 적성검사가 있습니다. 의대를 진학할 사람을 위해서 혹은 음악계를 진학할 사람을 위해서 어디서든지요.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그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것과 비슷한 방식은 수학능력 시험이 있죠. 대학에 들어와서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성취되어 있어야 되는 어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능력이나 지식 수준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이제 적성검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능검사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죠. 지능검사는 우리가 워낙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늘상적으로 여러분이 수련을 가시거나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데에서도 늘 쉽게 접하게 되는 검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능지수라는 걸 알아보는 목적으로 흔하게 쓰이지만 신경심리의 일부로서 어떤 특정 뇌손상의 여부를 알아보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무엇보다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검사의 가치는 크다고 보겠습니다. 지능검사의 대상은 성인과 아동이 좀 다른 형태의 문항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좀 다른 형태의 검사들이 존재하고요. 가장 유명한 검사로서는 웩슬러 검사만 있는 것으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스탠포드 빈에도 계속적으로 개정판이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능검사의 하나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것은 주로 과거엔 동작성으로 보이던 추론 능력을 재는 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심리검사에는 이런 인지적인 능력을 재는 검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자, 심리검사에는 어떤 다른 영역들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심리검사에서 출발이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시작됐다면 이후에 나타난 검사들에서 많이 요구된 것들은 주로 어떤 인간의 안정적인 특성, 주로 성격 특성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목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격 특성이라는 게 순수한 의미에서의 이 사람의 성격적인 경향성이라기보다는 약간 병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혹은 병리적인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형태의 검사들이 많았죠. 특히 초반에는 개인의 내면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질문과 관찰이라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호한 형태의 자극을 제시하고
거기서 이끌어지는 환자의 반응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환자가 쉽게 드러내지 않거나 혹은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꺼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투사적 검사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좀 더 객관적인 평가, 많은 심리평가들이 법적이거나 보상의 의미로서 사용이 돼야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투사법이라는 거는 근거, 타당성을 들이대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또 이 사람의 증상은 어느 수준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보다 타당도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검사들이 필요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MMPI 같은 류의 검사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검사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검사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진단을 하고 환자에 대해서 심리평가를 한다라고 할 때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건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MMPI나 지능검사나 로샤 같은 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과도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배울 때는 철저하게 잘 배워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 내가 환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큰 그림을 얻을 때 거기서 주는 정보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림이다라는 거죠. 결국 환자에 대한 많은 정보, 저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환자에 대한 80% 이상의 정보는 모두 면담과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검사는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정보 혹은 조금 더 명확한 정보를 줄 뿐이지 모르던 것이 심리검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과장된 것이고요. 그리고 면담이나 관찰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심리검사에서 드러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또한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전체적인 평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도구는 바로 우리의 감각기관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자, 결국 이제 진단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런 수업 내용만으로, 더군다나 이런 사이버 수업만으로 여러분들이 이 측정과 면담과 이런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수업을 더욱더 많이 활용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한 진단 면접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과제를 어떻게 낼지 조금 고민 중이니까요. 이거는 공지사항을 보시고서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이 수업을 통해서 정신병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또 환자에 대해서도 좀 더 편견 없이 그들을 정말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